그 사회를 맡은 이상근입니다. 저는 이 전략위원 소속이기도 하지만 또 북한연구학회 연구위원장으로서 이번 학술회의 조직하는 또 책임을 맡아서 여러분들 모셨는데 흔쾌히 응해주시고 또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 정치 세션에서의 토의할 주제는 유일 영도 체계 강화인가 사회주의 정상국가 지향인가라는 주제입니다. 북한 이런 논점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가 일반적인 사회주의 국가와는 좀 다르다는 이제 인식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김정은 정부 들어와서의 변화가 일반적인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사회주의 국가, 당국가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보편성을 많이 찾아가는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가, 또는 역시나 특이한 유일 영도 체제를 강조하는 수령제 국가로서 유일 영도 체제 강화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가, 혹은 이 두 가지가 어떤 모순되지 않고 어떤 교집합을 가지고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오늘 또 발표해 주신 분들과 토론해 주실 선생님들이 또 많은 그 지적과 토론을 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부탁드릴 분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신 김인태 박사님입니다. 김정은 집권 10돌 유일영도 체계 강화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시간은 너무 뭐 구애받지 않으시되 한 20분 정도 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전략연구실 김인태 연구원입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오늘 우리 전략연구원과 또 최고의 이제 북한 그 연구 건의학회 북한연구학회 공동 학술회의에서 소득이 발표를 할 수 있게 그 기회를 주신 우리 김기정 전략연구원장님과 또 북한연구학회 이기동 회장님께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예, 김정은 집권 10년에 맞춰서 본인은 발표 전에 전제를 한다면 김정은 중심의 유일영도 체계가 지속적으로 이제 강화되어 왔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김정은 시대 이후 제도적 측면이 어떻게 변해되어 왔냐, 이 측면. 그리고 두 번째는 통치 시스템 문제입니다. 당 중심이 통치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됐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구조를 어떻게 사회적 구조와 받쳐줬냐, 이 측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먼저 보면 김정은 집권 10년대를 마감하면서 지금 어제 행사까지 다 포함을 해서 새로운 장래 그리고 당면한 20년대를 지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김정은의 이제 수령 이미지를 본격적으로 강조를 하고, 그리고 보다 희망할 북한의 장래를 과시하는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북한 그 유일영도 체계를 살펴보려면 정치적인 부분이라 아마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지난 10년간의 정치 경로를 다시 한번 리뷰하는 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10년 동안 김정일 체제에 비해서는 정말 그 획기적으로 이제 변했다 할 정도로 많은 변화를 거듭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유의미한 정치적 변화와 과정도 지금 시연을 하고 상이한 이런 평가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 제재 경로상에서 그 특징적인 문제가 중심적이라고 하면 당 시스템을 공식화, 전면적으로 이제 복원을 하고, 이 부분을 노동당 지도 체계를 정리한 측면.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는 노동당 지도 체계가 상당히 이제처럼 정례화가 된, 그리고 결국은 이 방향을 유일영도 체계 강화 기계를 시킨 거로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절차, 그리고 통치 시스템, 사회적 구조, 이 세 가지 구조로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제도적 절차 측면입니다. 이쪽인데요. 제도적 절차는 뭐
다양합니다. 그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은데 집중적으로 세 가지 내용을 사례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제도적 기제라고 볼 수 있는 당규약과 헌법.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보면 10대 원칙이 있습니다. 이 10대 원칙이 김정은 체제가 시작이 되면서 2013년 6월에 36년 만에 개정이 됐죠. 그래서 김정은의 통치구조, 유일령도 체계를 살필 때 그 시작점은 아마도 13년에 개정이 된 유일령도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선 단계가 김일성 시대에 됐던 유일사상 체계가 확립의 10대 원칙이 체제 기반을 강화하게 한 유일 지배 구조를 강화하게 한 전제적인 사전 절차였다면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유일 영도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개정한 것은 아마도 북한 시각에서 본다면 영도 체계 확립을 위해서 제일 선제적으로 취한 조치가 아니겠냐 싶기도 합니다. 이 유일영도 체계 강화를 통해서 집권 초기에 전당 그리고 전 사회, 전군을 아우르는 새로운 지도적 힘을 다시 한번 명시를 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체제 전반적인 행동 강령을 명문화했습니다. 이 과정이 아마도 잘 알려진 것처럼 2013년은 딱 그 10대 원칙 개정이 시발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2013년부터 시작을 해서 15년 기간 김정은의 유일지배구조 기반을 갖추는 그 기간에 장성택 사건을 포함한 여러 가지 권력 숙성이 가시화가 됐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과정의 기본적인 잣대는 이 유일령도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 되지 않았겠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당규약 개정입니다. 당규약 개정은 10여 년간의 3회에 걸쳐 개정이 됐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8차 당규약 개정에서 당규약 개정 절차를 조금 간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 전원회의에서도 사전 개정을 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당대회에 제기한다 이렇게 바꿨는데 그 위에 한 번 정도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대회를 통한 공식 개정은 3회에 걸쳐 진행이 됐습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서 당의 지배구조 그리고 유일령도 체계를 강화했고 당의 대중적 성격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마도 제일 중점적인 문제는 유일체제를 이제 명문화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75년간 대략 10회 정도 당규약을 개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21년까지 채 10년이 안 된 상황에서 3회를 개최하면서 주로 무게를 둔 것은 체제를 당위성 부분이었습니다. 선대, 지도이념을 공식화하고 또 정식화하는 부분, 그리고 체제의 정통성 부분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중점을 둬서 진행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당의 지위, 기능을 정리하는 측면. 앞서서 김정은의 유일령도 체계를 공식화하기 전에 사전 절차라고 할까요? 당의 지도 기능 문제를 좀 더 중점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노동당의 기반과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 이렇게 이제 당 개정, 3회에 걸친 당규약 개정에서 방향성을 뒀습니다. 3쪽입니다. 그러니까 3쪽 그 서두에 김정은 시대에 이루어진 당규약 그 개정표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끔 표로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21년 당규약이 제일 중점적인 부분인데 아마 이전에 많이 그 당규약 개정에 대해서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당규약 그 개정을 김정은 시대, 김일성 시대 초기부터 쭉 그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10회에 걸친 당규약 개정에서 이번 8차 당규약 개정이 일련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주목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물론 이번 그 10회에 걸치는 당규약 개정을 통해서 서두에 2012년 당규약 개정에서는 서문에 김일성, 김정일 동지 당이다 이런 부분을 명문화했었고요. 16년 당규약 개정에서는 이걸 조금 바꿔서 김일성, 김정일 주의당이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정치적인 성격을 좀 더 강조를 했고요. 이번에 역시 이제 그걸 반복을 했는데 8차 당규약 개정에서 개인적인 성격이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총비서의 김정은의 이제 당 대표성 이 측면을 이제 명문화하는 측면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총비서의 권한, 제도적 권능을 높이는 측면 이런 측면도 앞선 당규약에서는 그렇게 표면화되지 않았었는데 이번 당규약을 통해서 좀 더 이 부분이 개인적 성격이 표면화됐다 특징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8차 당규약의 의미는 크게 김정은 시대 노동당규약을 완성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고 다음은 유일령도 체계를 강화한 측면 이 측면이 중요한 계기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10년대를 경과하는 시점에 북한 체제의 세습 체제의 그 상징성은 최소화하면서 김정은 최고 권위를 명시한
김정은 대표성은 좀 더 강화했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총적으로 당규약 개정 3회를 통해서 유일구조 중심의 지도적 기반을 강화를 했고 그리고 당의 조직력, 통제력을 강화를 했습니다. 상향을 시켰고 동시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포함한 대민 성격, 즉 체제의 사회적 기반, 대중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조와 원칙도 새롭게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당규약 개정이 김정은 시대 명실상부한 노동당규약으로 구조와 내용, 구조와 틀 그리고 내용까지 완벽하게 맞췄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동당 개정은 규약 개정은 찾을 수 있는 측면이 그런 내용입니다. 유일 구조를 좀 더 완화했거나 이 3회 개정을 통해서 완화했거나 그럴 수는 없겠지만 지도 체계를 개편하거나 바람직한 방향에서 외부 시각에서 볼 때 이러한 변화는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헌법 개정입니다. 4쪽인데요. 헌법 개정 역시 김정은 시대 5회에 거쳐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 수치를 거듭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당규약 개정이나 헌법 개정사를 보면 사실 이제 암만 북한 체제의 특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국가 제도적 절차를 바꾸는 문제가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앞선 당규약과 같이 헌법은 조금 더 농후하게 나타나는 측면인데요. 70여는 사상 약 15회 정도 개정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김정은 시대 10년간의 5회에 걸쳐서 헌법 개정을 했습니다. 5회, 15회 중 5회를 했는데 그것도 연도를 보면 10년은 아닙니다. 정확히는 8년간의 5회에 걸쳐서 헌법 개정을 진행을 했죠. 그 내용에 또 그다음에 이제 개정이 된 내용도 보면 앞선 선대 시기에 비해서는 많은 내용을 바꾸고 중요한 내용들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이 아마도 개정의 중점은 설명드린 대로 당규약과 유사한 방향입니다. 유일 체제를 명문화하고 북한 체제를 이제 명문화하고 그리고 김정은 중심의 국가기구 개편, 대표적으로 이제 국무위원회 체제겠죠. 그리고 이에 따르는 여러 가지 그 정책 구조도 새롭게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헌법 개정을 통해서 김정은 중심의 이제 제도적, 법적 절차에 대한 편중성이 좀 더 농후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당규약 개정 방향과 유사한 구조로 진행이 됐고 역시 헌법 개정도 살펴보면 유일 구조를 좀 더 완화하는 방향 아니면 또 개혁적인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영된 것은 지금까지는 없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구를 좀 더 혁신적으로 이제 개편을 하는 측면, 개혁 개방 정도는 아니더라도 좀 더 현실에 맞게끔 하는 방향도 그렇게 눈에 띄는 부분은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방향성 자체도 지금까지는 나타난 내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 김정은 중심의 이제 통치 시스템 측면입니다. 그쪽인데요. 당 중심의 통치 시스템을 어떻게 이제 10년간 운행을 했냐 하는 건데, 이거는 좀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치 시스템 측면은 본인은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정책 결정 구조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사 결정 체계를 어떻게 했느냐 이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이쪽에 제가 담았는데. 정책 결정 구조는 철저히 이제 당 지도기구 중심입니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은 당 중앙 지도기구를 정리하고 그리고 총비서 당 중앙 중심의 영도 체계를 강화하는 측면의 방향을 우선 중점을 뒀습니다. 제가 그 그림에 김정은 시대 정책 결정 집행 체계를 반영을 했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앞선 김정일 시대하고 비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김정일 시대에는 크게 4단계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정책 결정 구조가. 초안이 이제 발의되는 과정, 초안 단계, 그리고 김정은에게 보고를 해서 재가를 받는 단계, 그 다음에 비준론이 되면 그게 이제 집행 단계에 반영이 되는 이러한 구조였는데 김정은 시대에는 살펴보면 한 가지 구조가 좀 더 추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도 체계를 정례화하다 나니까 나온 구조인데 또 그 과정도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가장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측면이 당 시스템 운행에서 예전과는 다른 내용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당결정 초안을 작성을 할 때 일종의 그 열린 토론과 같은 유사한 구조긴 합니다만 대중적인 토론을 통해서 참여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을 하고 그리고 또는 세부 초안을 다듬어서 다시 한번 이제 결정을 하는데 그 전 단계에서 김정은이 다시 한번 사인을 합니다. 그런 측면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는데
물론 이 괄목할 만한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방향성 측면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북한의 모든 결정은 철저히 당 정책입니다. 당 정책 그리고 결정은 당 결정 그리고 그 중심에 지도자가 있는 구조죠. 올해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가 끝나고 바로 8기차 전원회를 하면서 당 결정을 다시 한번 세부가 다듬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김정은이 직접 당대회 보고 결정에서 강조를 했던 평양시 1만 세대 건설 문제가 이제 문제시되면서 임명됐는지 뭐 1개월이 조금 지난 당 경제부장이 전격 경질이 됐던 사례도 대표적인 사례겠습니다. 그때 조영원 신임 조직비서가 당 조직비서가 많이 강조를 했던 게 당 결정 그리고 김정은의 의도 관철, 결사 관철 이런 측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당 시스템 운영이 전제적인 환경이 당 정책 결정 그리고 이게 결국은 당 최고 지도자의 의도 관철에 지향이 된 탓에 여러 가지 좀 더 혁신적인 부분도 지금은 제한이 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기구 측면은 특징적인 부분이 이전 김정일 시대에 비해서는 좀 더 혁신적인 측면도 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내각이 지도기구 그리고 이제 내각이 이제 책임제라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를 주면서 내각이 지위를 높이고 그리고 정책적 역할을 강한 측면도 있는데 이 역시 문제점이라고 살핀다면 당 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당 전원회가 있은 다음 그 결정 집행에 따른 내각 전원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시스템적인 문제인데 일단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10년간의 통치 시스템의 중점은 당 중심의 지도기구 통치 시스템을 복원을 해서 이 자체를 김정은 유일령도 체계의 지향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전원의 정치국의 그리고 각급 협의체를 다 복원을 했는데 철저히 교시 집행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 이 측면을 다시 한번 짚고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인사결정 체계는 잘라봤는데 한 가지 사례만 들고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결정 체계 전반을 보기보다는 가장 핵심적인 체제구조 인사결정 체계를 당 지도 체계를 중심에 두고 그리고 상위 인사결정 구조로 운영을 합니다. 상위가 아마도 김정은의 이제 비준 그러한 상황인데 역시 노동당 총비서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 지도기구에서 가장 표면화됐던 일반적인 인사결정 구조가 노동당 전원회의였습니다.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서 250명의 당 지도기관을 선거 그리고 소환 보선을 하고 그리고 예하 당 핵심 인사를 진행하는 이러한 구조였었는데 규약 개정을 통해서 전원의 인사결정권을 정치국의 상시 권한으로 하향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일정 인사결정기구에서 정치국 중심으로 운영을 하면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접근성 그리고 편의성 측면도 좀 더 추가한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2020년 8월에 있었던 대표적인 인사인데 사실 정치국에서 제일 높은 직위인 정치국 상무위원회 정도는 다 노동당 전원회에서 결정이 됐던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정치국에서 정치국 상무위원도 다 이제 선거를 하는 절차였고 어제 나온 것처럼 앞선 정치국 상무위원 인사는 그나마 정치국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발표를 했었는데 어제 열병시장에 나왔던 새로 추가된 상무위원 정도는 정치국 회의 발표도 없고 비공개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을 생략을 하고 그냥 상무위원회에서 소환했던 이병철을 다시 상무위원회를 올리는 이렇게 약식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가기관 간부에서 내각총리 측면도 비슷합니다. 사실 내각총리를 포함한 국가기관 간부들이 가장 대표적인 인사결정 구조가 최고인민회를 통해서 형식상 진행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역시 현재 지금 이때 처음 사례였는데 내각총리를 소환, 보선하는 절차를 국무위원회 결정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회, 국무위원장 결정 이렇게 해서 공식 발표를 했는데 이 흐름이 제도화된다면 역시 당 국가 지도부 이제 인사도 좀 더 유일령도 체계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 좀 더 이제 밀착이 되고 유일적인 권한, 지위 이런 부분이 좀 더 강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제도적 절차 그리고 통치 시스템 측면을 보장할 수 있는 측면, 지향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구조를 어떻게 이제 10년간에 운영해 놓느냐 하는 측면을 제가 내용에 담았습니다. 6페이지하고 7페이지 내용인데요. 역시 10년간 그 특징을 보면 조직적 법적 통제력을 강화한 거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 체제의 그 가장 기본적인 구조인 정치 조직 체계를 활성화해서 북한의 모든 그 정치 체제, 조직 체계를 활성화하고 그걸 통해서 대중적인 통제력을 강화를 했고, 그리고 다음 법적 여러 가지 그 제도화 조치를 시행을 했습니다. 보시면 조직 통제 문제는 뭐 10여 년간 앞선 아버지 시기에 비해서, 김정일 시기에 비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그 변화가 꽤 있었습니다. 매해 거듭되는 충성대회, 그리고 이제 조직 개편, 그리고 조직 강화 이런 측면을 추구를 했고, 다음 당세포 비서대회를 통해서 뭐 10대 가업 제시, 10대 의무 제시 뭐 이런 것도 사실 이전하고 좀 다른 내용들입니다. 조직 강화를 상당히 이제 추구를 했던 측면, 그리고 법적 통제 측면도 뭐 최근에 들어서 좀 더 주목할 만한 그러한 법들도 새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투쟁을 강화하면서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라는 게 이제 20년에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청년교양법, 과거에는 주로 이렇게 대중 조직 운영과 관련한 뭐 이 법적 절차, 제도적 절차는 내부적으로 했던 건데 이제 법화하면서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교양보장법도 21년에 새로 만들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회 통제력을 강화하고 결국은 체제 충성 기조, 체제 유지 이런 측면을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하고, 결국은 이를 우상화, 수령 우상화와 영도체계 확립 방향에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삼중고를 포함한 북한의 이제 경제적 어려움, 이런 환경 속에서도 통제 기조를 강화를 해서 민심을 확보를 하고 대신 또 체제 통제력도 배합을 하는 이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집단주의 성격을 좀 더 강화를 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단계는 보면 1960년대, 70년대 김일성 시대에 많이 활용이 됐던 체제 그 집단주의 논리를 많이 재생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김정일 시대에 없앴던 공산주의 용어, 이러한 의미도 새로 이제 부활을 시켰고, 그리고 모든 수령당 대중이 하나라는 이러한 사회정책 생명체 이론과 같은 이러한 논리들을 최근에 많이 부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 방향의 중점을 여기에 두고 지금 전개를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김일성 시대 제도적인 복원의 기본적인 방향성이 수령 중심의 이제 체제 형성에 기반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인 쟁점은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예, 마감하면서 오늘 정치 구조적인 측면에서 10년간 과정을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향후 김정은 중심의 이제 지배 구조를 완성하면서 장기 집권 체제를 좀 더 과시하는 방향에 지금 최근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제도적 절차, 그리고 통치 시스템, 그리고 사회적 구조 이런 측면을 좀 더 다듬어가면서 향후 25년까지 여러 가지 그 정치적 방향, 목표 이런 걸 제시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이제 북한 연구에서 좀 더 이런 세부적인 측면을 주목을 해서 연구를 하고 정확히 이제 평가하는 문제도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안경무 국방대학교 교수님께서 정치 제도화론을 통한 당국과 체제 정상화론의 재검토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20분 정도 내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사실 오늘 그 행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논쟁적인 구도를 좀 명확히 드러내는 것들인데, 그러한 부분에서 사실 저의 관점은 아까 사회자께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두 가지의 현상, 유일영도 체계 강화와 당국가 체제의 정상 혹은 제도화가 일종의 병행되고 있다, 뭐 이런 입장이어서 논쟁이 어느 정도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날지 약간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당국가 체제의 정상화는 어떻게 보면 별다른 이견이 없는 분명한 현상이고요. 아마 뭐 유일영도 체계 강화를 강조해 주신 우리 김인태 책임연구원님도
큰 틀에서는 동의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사실 이러한 현상 자체에 대한 어떤 이견이나 새로운 분석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소앗에 대한 의문에서 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국가 체제의 정상화에 대한 여러 가지 공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북한 정치 체제에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특히 과거와 현재 분석을 넘어서 앞으로의 북한의 전망과 관련해서 어떤 해석이 가능한지와 관련해서 조금은 진전된 논의들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었고요. 제가 찾은 하나의 돌파구는 이게 비교 정치나 비교 사회주의의 이론과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일견 모순된 현상, 이면의 함의,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전망들을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제 연구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다문화 체제의 정상화를 정치 제도화라는 개념을 통해서 재조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한 이를 통해서 사회주의 일반 혹은 정상 국가와 합리화의 흐름인 다문화 체제의 정상화와 김정은을 정점으로만 수령의 영도 강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어떤 모순을 이해할 수 있는 프레임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둘째는 비교 사회주의의 경험과 이론에 비춰볼 때 사회주의 체제의 정치 제도화는 혁명과 안보에서 발전과 복지로의 어떤 비전과 방점의 이동을 수반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또한 셋째, 그러나 이러한 전환은 어떠한 전제 조건들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이 안보 위협의 완화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담아봤습니다. 제가 그 PPT를 좀 따로 준비를 못해서 발표문이 미리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발표문을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발표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론은 건너뛰고 2절의 정치 제도화론에 대한 이야기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장 2절은 그러니까 정치 제도화론에 대한 제 문제의식을 간단히 담아봤는데요.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치체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서 뭐 가장 널리 공유되어 온 틀이 바로 전통과 근대라는 진화론적 이분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후에 그 민주화론으로 이제 발전이 되어 갔는데요. 그래서 이 근대화론과 민주화론을 통한 어떤 진화론적 시각들이 이제 최초의 위기에 처하면서 위기 정치의 다양한 이제 개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현실적 계기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1960년대에 사회주의 국가들의 분화와 변화가 아니었나 합니다. 또한 사실 이러한 부분은 사회주의 진영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유민주 진영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틀로만은 설명이 되지 않는 현상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자유주의 진영에는 속해 있으나 결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는 일련의 독재 국가들을 어떻게 범주하고 분석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체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닌 새로운 유형의 독재 국가를 포괄하는 틀로서 제시된 권위주의라는 개념이 이제 그것인데요. 이러한 문제의 연장선에서 민주화론의 일정한 수정을 가려한 대표적인 논의가 바로 민주성 이외의 효율성과 질서, 안정성,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는 정치 질서와 제도화를 강조한 헌팅턴의 논의였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전된 정치체제란 효율적이고 합법적인 정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이고 조직과 절차가 가치와 안정을 획득하는 과정인 정치 제도화는 이러한 정치 발전의 1차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권위주의의 비민주성을 과도기의 이름으로 합리화해준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화 없는 효율화 형태로 진행된 많은 발전 국가들의 역사적 경험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어 왔던 해당 이론이 사실 또 한 번의 이제 위기를 처했던 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에 역사의 종언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으로도 많이 묘사가 되는 것과 같이 말 그대로 전 세계의 민주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독재 체제에 대한 분석 틀은 더 이상 이제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치부되곤 했는데요.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다시 한번 역사가 이제 반전을 보여준 것이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에 지금 뭐 우크라이나 사태로 보고 있는 러시아의 정치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민주화의 흐름이 여러 기대와는 달리 진화론적인 낙관적인 예측과는 달랐고 여러 가지 비민주적인 국가 체제들이 지속되고 심지어는 강화되는 중국 같은 예를 볼 때도요.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이 재활성화된 측면이 있고 그러한 흐름 속에서 정치 제도화라는 어떤 개념, 정치 발전론의 개념들도
재주목을 받고 있지 않은가 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들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현상으로서의 김정은 시대 정치 체제 변화를 분석해보자는 제안이고요. 그렇다면 정치 제도화란 무엇인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치 제도화라는 개념은 정치 민주화라는 개념과의 차별성을 통해서 이제 이해가 가능한데요. 뭐 민주주의는 뭐 다 아시는 여러 가지 자유로운 그 자유와 권리가 확장되는 과정이라면 정치 제도화에서 강조하는 것은 일련의 국가 건설 과정을 통해서 국가 능력이 신장되는 측면. 그래서 국가가 자신에게 부여된 국민의 보호와 복지의 증진, 법 질서의 유지 등을 수행할 제도적 장치들과 운영의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러한 것들을 분석하는 틀이고요. 이러한 분석 틀을 통해서 사실은 가장 많이 분석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중국 정치가 아닌가 합니다. 여하간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이제 정치 제도화 흐름이 조금씩 부상을 해왔는데 이러한 부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회주의 체제의 분석에 적용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새로운 측면들을 발견해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정치 체제 변화와 연동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회주의 정치 체제의 변화의 과정에서 과연 이 정치 제도화라는 그 개념과 현상이 어떤 메커니즘을 위해서 움직이는가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정치 체제의 모순된 결합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 정치 체제는 이제 당국가 체제라고 불리고 그것을 기반하고 있는 전제되는 이론은 전위당 이론입니다. 레닌의 전위당 이론인데 사실 전위당 이론이 전형적인 독재를 합리화하는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의 원리적인 지향에 있어서는 굉장히 모순된 지향, 즉 첫째, 대중과 전위의 지향, 또 두 번째는 민주화 집중, 민주 집중대로 표현이 되는데요. 민주화 집중, 이런 모순된 원리들의 결합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사실 이것이 레닌의 디자인이었는데요. 이런 모순된 결합에서 이 균형추를 어디에 둘 것인가의 다양한 변이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다양한 변이들 속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의 분화와 변화들이 있어 왔던 것인데요.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이 분화와 변화의 차원에서 이 정치 제도화가 특정한 변화와 연동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발전과 복지에서 혁명과 안보로의 체제 비전의 이동과 연결이 되어 왔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 기본적으로 민주화 집중, 전위와 대중에서 이 전위와 집중이라는 이 권력의 집중 현상은 주로 혁명과 안보와 연결이 되어 왔고 이것이 발전과 복지라는 효율성을 필요로 하는 과정들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정치 제도화를 통해서 체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공통적으로 보였던 현상인데요. 후르시초프의 탈스탈린화 과정이나 등소평의 개혁개방 과정 모두가 그러한 것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최근에 북한의 현상도 관련한 분석들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분석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관련해서 중요하게 또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은 이게 왜 당국가 체제의 변화와 연동이 되는가. 자, 정치 제도화라는 큰 틀 속에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당, 국가, 즉 당과 국가라는 이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에 보다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오늘 말씀드린 당국가 체제의 정상화와 이제 밀접히 연동이 되는데 그게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홍과 전의 문제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당은 홍을 담당하고 이 홍은 정치적 올바름에 근거하여 지향을 밝히고 그러한 지향에 도달하는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고민은 전을 담당하는 일련의 국가기구들에 의해 수행되는 것으로 사회주의 정치체제가 디자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당은 통치할 뿐 관리하지 않는다. 뭐 이런 관리는 국가의 몫이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러한 그 국가와 당의 경계, 바로 이러한 경계가 아까 말씀드린 정치 제도화라는 큰 틀 속에서 사회주의 정치 체제의 비전의 변화와 연동되면서 어디에 더 방점을 둘 것인가와 관련한 다양한 사회정치 체제의 변화들이 생겨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당국가 체제의 제도화는 이 당과 국가의 기능적인 어떤 결합과 양상에 따라서 분석이 가능한데요.
크게 보면 이 당국가체제 제도화는 두 개의 범주로 전개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첫째는 선택을 하는 주체이자 그 스스로 거대한 조직인 당 자체의 차원이고, 하나는 당과 국가 기구 간의 차원입니다. 이제 후자는 흔히 익숙하게 보시는 당정 관계, 당군 관계, 로 표현되는 주제들인데요. 이러한 그 당과 핵심 국가 기구들, 즉 주권기관으로서의 최고인민회의, 행정기관으로서의 내각, 사법기관으로서의 재판 및 검찰기관, 그리고 혁명 무장력으로서의 군과의 관련된 부분입니다. 각각 별도의 연구를 필요로 할 만큼 중요한 주제들인데요. 오늘 저는 첫 번째 주제인 당 자체 차원에 집중해서 오늘 논의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당 내부의 운영상의 변화를 저는 크게 당의 유일 용도와 규율성, 비상설 집단지도 협의체, 상설 조직체계 세 개의 축으로 나누어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분석들을 김정은 시대의 구체적인 정치적 현상에 결합했을 때 어떤 양상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의 유일 용도와 이제 규율성의 강화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방금 전에 이제 김인태 책임연구원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신 부분인데, 이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당의 유일 용도와 유일 용도의 강화 혹은 규율성의 강화가 일반적으로 어떤 통제의 강화, 개인 독재의 강화, 어떻게 보면은 당과 체제의 정상화, 제도화, 효율화 이런 개념들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상당 부분 인식이 되곤 하는데요. 북한 정치 체제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정치 제도화라는 현상은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바로 북한적 정치 제도화, 북한 김정은 시대의 당과 체제 정상화의 주요한 특징이지 않는가, 이제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은 중국이나 이런 당과 체제의 제도화 과정에서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당과 체제 제도화를 할 때 이것이 민주화라는 모토나 이런 것과 결합하기보다는 오히려 당의 강화라는 모토와 결합해 온 것은 북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일반에서 나타났다는 것이고요. 자, 관련해서 그렇다면 당의 그 유일 용도의 강화. 첫 번째 현상은 아까 뭐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체적인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말 그대로 10대 원칙의 개정입니다. 이 10대 원칙의 개정에서 뭐 당의 용도가 대단히 강조됐다. 이 부분은 뭐 구문을 이제 비교한 아까 발표에서도 일부분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에서 일관되게 그 관찰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핵심적인 변화는 김일성이라는 구체적 인격이 아니라 조직이자 제도로서의 당을 유일한 용도의 주체로 설정했다. 그러한 것을 핵심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좀 더 흥미로운 변화는 이 당중앙이라는 표현입니다. 당중앙. 이 당중앙이라는 표현은 원래 90대 원칙에서 유일지도 체제의 주체로 규정된 왔는데요. 원래 보통 명사가 아니라 아시다시피 후계자 김정일을 상징하는 고유 명사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후계자 유일지도 체제가 삭제된 신10대 원칙에 몇몇 남아있는 당중앙이라는 표현은 보통 명사로서의 성격을 회복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는데요. 그러나 8차 당대의 규약을 통해 유일적 용도 체계가 언급된 총 10곳 중에서 8곳에서 그 주체가 당에서 당 중앙으로 바뀌면서 해당 개념이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에 총비서, 수령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북한이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또한 이러한 것들이 이번 열병식에서도 나타난 주요한 현상입니다만 김정은주의, 수령 김정은 등등의 김정은 개인의 유일 용도를 강화하려는 모습과 오버랩이 되면서 더욱 주목을 받았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정치 제도화와 이러한 것들이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예컨대 8차 당대회 규약 개정을 보면 구체적인 인격으로서의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언급이 일체 사라진 점들이 선대의 흔적을 없애고 김정은의 위상을 강화하는 조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오셨는데요. 사실 이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김일성, 김정일뿐만이 아니라 김정은에 대한 언급도 같이 사라졌다. 다시 말해 이번 8차 당대회 규약은 구체적 인격이 아닌 제도로서의 성격이 강화된 김정은 시대 정치 변화의 일관된 흐름 속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즉 당의 수반이라는 개념을 추가하고 유일 용도의 주체를 당에서 당 중앙으로 구체화한 8차 당대회 규약의 변화는 제도화를 역진한 것이라기보다는
제도화가 초래할 수 있는 영도의 약화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영도의 강화와 효율성의 제고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시도의 연장선에 해석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문제의식입니다. 또한 조직성과 규율성의 강화 역시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 다음으로 이제 비상설 집단 지도 협의체 제도화인데요. 비상설 집단 지도 협의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당국가 체제의 정상화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어 온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설 집단 지도 협의체는 이제 당대회,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정치국 상무위원회 이런 등등의 협의체들인데요. 일종의 의사결정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체들이 저희 그 표 1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말 그대로 전면적으로 복원되고 확대되고 또 점차 연도에 따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추세선으로 봤을 때 더 강화되는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왔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8차 당대회 여러 가지 당대회 개최의 정례화라든가 정치국 및 정치국 상무위원회 역할 규정이라든가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도 유사한 변화들이 보였다. 또한 부문별 협의회라는 것이 개최된 것도 눈에 띄고요. 이 없던 것인데 그 다음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에서도 이런 부문별 협의와 유사한 분과별 협의회가 공개가 된 바가 있고요. 이런 흐름들을 종합해서 보면 일종의 협의기구, 의결기구들이 강화되는 모습, 이것은 정치 제도화나 이러한 측면에서 가장 전형적인 현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상설 조직체계의 제도화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런 측면은 어떻게 보면은 다음과 체제 정상화 관련해서는 조금은 덜 언급된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당 회의체들의 복원 이상으로 북한이 매우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추진해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세포와 초급당 등 기초단위 당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한 것인데요. 2013년 1월 제4차 전당 세포 비서대회는 그런 측면에서 매우 상징적인 행사였다. 당대회급으로 이제 개최할 것이고 그러한 위상과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공언을 그대로 거의 반영하면서 실제로 대규모로 진행되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이후에도 당규하게도 명기가 됐고요. 지금도 계속 이제 정시적으로 개최가 되고 있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해석하고 유포하는 담론 부분에 있어서도 근로자 등을 통해서 관련한 표 2에 보시면 논의들, 기층 당 조직, 세포 조직 이러한 것들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논설이 매우 지속적으로 그리고 좀 더 강화되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대회 규약에도 마찬가지로 반영이 되었고요. 8차 당대회 규약에서도. 그 다음에 당대회 어떤 그 규약들 중에서 이 규약과 관련된 부분 이외에 또 주목되는 부분이 당원과 후보 당원의 규모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대표자가 총 이제 4,750명으로 공표가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거리권 대표자와 발언권 대표자를 이제 구분해서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뭉뚱을 해서 했기 때문에 후보 당원과 그 당원의 비율을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최대 이 둘을 합해서 한 617만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것은 이전의 추정치인 320만, 360만의 거의 2배 정도의 규모다. 이러한 규모의 강화는 기본적으로 제도화 혹은 아까 말씀드린 전위와 대중의 문제에서 대중의 확대 이런 것들과 연동되어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비서국의 개편 역시도 전문성을 강화하는 조치들이 있었고요. 당 중앙검열위원회가 당 중앙검사위원회로 기능을 확대 통합한 점, 또 당 조직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위상과 책임성을 높인 점, 이러한 점들이 쭉 일관되게 관찰이 된다. 그래서 요컨대 앞서 살펴본 유일영도 및 규율성의 강화 마찬가지로 당원 자격 강화, 당 중앙검사위원회 및 그 집행부서를 통한 검열 기능의 보강, 당 조직과 당 기관 안의 부서들의 평가 기능 강화 등이 제재의 장기화와 새로운 전략적 노선 및 통합 프로세스의 좌절 등과 결부된 전반적인 사회통제 심화의 흐름과 연동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도와 충돌한다기보다는 효율성과 통치력을 동시에 강화해 나가려고 하는 북한식 정치 제도화의 맥락에서 독해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사실 이 모든 논의들은 최초에 말씀드린 정책적 함의, 북한의 미래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과 이제 연동되어야만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맥락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회주의 정치체제 총체성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이러한 정치 제도화의 부분, 즉 조직적 측면의 변화, 프란치 셔먼의 유명한 말처럼 이 조직과 이데올로기는 사회주의 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기둥인데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조직적 제도적 변화가 이데올로기적인 차원의 변화와 매우 밀접하게 연동돼서 진행됐으며, 그런 이데올로기적 변화의 핵심은 선군에서 국가와 인민으로의 변화, 즉 우리 국가 제일주의와 인민대중 제일주의의 로의 변화와 연동되었고, 이러한 것들은 안보지상주의 담론, 즉 선군 담론에서 발전과 복지에 대한 강력한 지향을 담은 국가 인민으로의 변화로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런 것들은 후르츠초프의 전인민당 선언 혹은 등소평 시대의 3개 대표론, 중국의 개혁개방 장점인 시대의 3개 대표론 등과도 연동돼 해석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시점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바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해주셨던, 좀 많은 아쉬움이 남았던 2018년의 평화 프로세스와 이러한 변화들, 이데올로기와 조직의 변화가 연동되어 왔다는 부분이고, 특히 시점과 관련해서 2018년 4월 제7기 3차 당 중앙위원회 전회에 제시된 아주 총체적 국가전략으로서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과 연동된 측면이 주목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정치 제도화라는 틀을 통해서 다음과 체제 정상화라는 김정은 시대의 정책 흐름이 이후의 정책적 혹은 체제적 변화에 대한 전망과 연동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완성도가 꽤 높은 발표문 준비해 주시고 열심히 또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인태 위원님 발표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당조직 체계화 강화, 또 헌법 개정 이런 데서 과거에 있었고 이게 북한에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다만 이런 변화가 나타날 때 지향점, 이데올로기적 지향점이 안보 중심이 아니라 발전이나 인민의 복지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크게 국가 전략의 방향이 바뀔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2018년 평화 프로세스를 비롯해서 거대한 어떤 그런 전략적 전환을 김정은이 시도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어쨌거나 지금 북한이 제도화해 나가고 반국가 체제를 제도화해 나가고 규율과 효율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이 뭐 당과 수령의 지도력, 특히 수령의 지도력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과 뭐 모순되지는 않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간략히 발표가 길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간략히 이제 줄여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김갑식 박사님과 이승열 박사님에게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분을 넘지 않게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갑식 박사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통일연구원의 김갑식입니다. 그 두 분의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워낙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릴 건 없는데, 오늘 그 세션의 주제가 유일 용도 체계 강화인가 사회주의 정상국가 지향인가 해가지고 두 발제문이 각각 그 강조점을 두면서 그 발표를 하셨는데,
내용은 상당 부분 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자기 주제를 중심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향후 전망을 이야기하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북한 정치 분야를 평가해 보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당의 제도화를 통한 유일용도 체계의 강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당의 제도화라는 것은 사회주의 정상국가, 사회주의 당국가 체제, 사회주의 정치 체제의 표준화 이런 여러 가지 개념으로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세션에서 요청하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은 제 개인적으로는 둘 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재미가 없고 평면적인 접근의 사물인 것 같고, 또 이기동 박사님이 회장님께서 이 세션 개설의 의도하고도 좀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거의 강요에 가까운 양자택일을 요청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정치체제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금방 말씀드린 유일영도 체계와 당의 제도화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67년 유일지배 체제가 확립된 이후 유일영도 체계, 수령제 강화는 상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10년 동안 북한은 김정인 유일영도 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고 집권 10년을 맞아서 그 결실을 법제화하고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 당의 제도화, 사회주의 당국가 체제 또한 중요한 요소인데, 다만 이것은 유일용도 체계 강화에 복무해야 한다는 단서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고 리더십에 순기능하지 못하는 당의 제도화는 북한 정치 체제의 특성상 절대적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김정일 시대의 성군 정치가 아닐까 합니다. 향후 당의 제도화가 유일용도 체계를 위협하거나 최고 리더십의 부정적 기능, 즉 국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부적합한다고 생각한다면 당의 제도화는 향후에 약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일성은 국부라는 인격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당을 근간으로 북한을 통치하였고, 김정일은 20여 년간 후계자 경험을 바탕으로 당보다는 군을 앞세운 정치를 하였는데, 그러면 왜 김정은은 아버지와 달리 당의 제도화를 통해 유일정도 체계를 강화했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김정은의 머릿속에서는 아버지와는 달리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를 하고 싶은, 좀 발전된 사회주의를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당을 정상화하고 싶은 생각을. 두 번째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도 없는 상황에서 자기 권력 기반을 군대가 아닌 당을 통해 새롭게 강화하려는 의지도 작용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집권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의 분화에 대응하려면 당의 제도화와 핵심 엘리트 역할 강화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시대와 달리 북미 핵협상, 북중각의 재정립, 코로나 대응, 경제회생, 인민의 높아진 기대 수준 등 엄중한 과제를 당과 엘리트의 도움 없이 처리하기는 역부족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다 모아져 가지고 당의 제도화를 통한 유일정도 체계 강화에 집중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은 21년 작년 8자 당대회 기획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총비서 총비서와 당 중앙위원회 제도화와 이론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일정도 체계와 당의 제도를 같이 함의하는 특징이죠. 두 번째는 당 중앙위원회와 정치국 상무위원회 역할 강화, 당의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개인보다는 지위나 직책을 중심으로, 그래서 상임을 삭제하고 당을 제도화에 앞섰고 사회주의 당의 표준을 따르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 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원래 질문에 들어서 지난 10년간의 정치 분야의 특징은, 제가 거기에 대해 답을 한다면은 유일정도 체계를 위해서는 51%, 당의 제도화를 위해서 49%의 노력을 해왔다고 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수준에서 상당한 수준의 권력 집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향후 북한 정치 체제에 대한 전망은
유일 영도 체계가 49%라면은 당의 제도화는 51%. 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북한이 관심을 가질 것이고, 또한 우리도 그 북한 정치 체제의 그 변화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더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최근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요, 그 조직사회학 신제도주의에서 보면은 동형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이소모피즘이라는 게 있는데, 그 특정한 환경에 놓여 있는 조직의 주변에 위치한 조직들과 유사한 형태로 변하는 현상을 지칭합니다. 특히 이제 모방적 동형화라는 게 있는데, 자발적으로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모방하는 과정입니다. 이 두 개념을 갖고 중국과 북한을 본다면은, 중국의 현재 모습을 보면은 중국의 시진핑 같은 경우에 영도 핵심을 이야기하면서 권력 집중에 나서고 있는 북한의 모습을 따르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북한의 그 대중 모방적 동형화 차원인데, 한 세 가지 정도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6차 당대회까지는 있었지만 7차 당대회 없었다 8차 당대회에 복원시킨 당대의 소집 주기, 5년 명기, 좀 정례화, 제도화 했던 측면들. 두 번째는 그 김정 최고 지도자의 그 신년 육성 신년사를 없애버리고, 그 연말에 당 전원회의를 하고 연초에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는 거. 이건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충 11월 경에 중국 같은 경우는 당 중앙회 전원을 개최를 하고 12월에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해가지고 차년도 그 정책에 대한 주요 결정을 하고, 보통 3월 달에 1, 2월 달에 지방 인대를 하고 3월 달에 전인대를 통해서 당에서 결정하는 부분들을 그 전국 인대에서 최종 승인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 보면은 최근에 19년 7기 5차 당 전원회의 때 보면은 그 연말에 당 전원회의를 하고 있고, 또 북한의 최고 인민회의는 통상 4월 달에 개최가 됐는데, 최근에는 그 작년에는 1월 달, 올해는 2월 달. 좀 중국의 당국가 체제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정치국 상무위원회 역할을 제고한 것을 보면은 중국의 그 중앙영도 소조의 약간의 명화적인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향후에 얼마나 그 중국의 정치 시스템을 북한이 따라갈지, 이런 부분들 당 제도화와 연관시켜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쟁점사항 중심으로. 그 당 중앙의 유일적 영독 체계라고 하고, 여기 뭐 이기동 박사님뿐만 아니라 오늘 발제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뭐 개인, 김정은을 지칭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은, 이번 그 작년 그 당규약 개정이 당 총비서 중앙위 그 이론적 통제라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중의적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 최용의 연설이라든지 당 중앙의 혁명 사상, 이런 부분들을 하면은 당연히 김정은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당규약에 보면은요,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당규약의 많은 것들이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에서 당 중앙의 유일적 영도 체계로 바뀌어가지고, 전 당이라든지 당 조직이라든지 인민정권, 인민군, 근로단체에 뜨는 당 중앙의 유일적 영도 체계라는 단어를 쓰는데, 당 중앙위원회에 있어서는 또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라는 개념을 쓰거든요. 오히려 중앙위원회가 당 중앙이라는 표현을 저는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위를 채택하면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김정은 스스로도 당 중앙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보면은 본인 스스로 본인을 이야기하는 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어쨌든 그 두 분 다 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당 총비서 당 중앙위원회 이론적 통제라는 개념 속에서 그 당 중앙을 중의적 표현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각각 다른 분야의 전망을 했기 때문에, 김인태 박사님 같은 경우는 8페이지 보시면은 장기화된 세습 체제의 유일 구조와 그 경기성 비정상성에 의해 이에 상응한 북한의 내적 구조는 쉽게 연성화되지 못하고 강성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안경모 박사님의 생각이 어떤 건지, 그리고 안경모 박사님의 7페이지 보시면은 정치 제도화는 탈급진화 흐름과 연동되어 있고 경제개혁 총력
집중노동과도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정리하셨는데 거기에서 김인태 박사님의 생각은 어떤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김인태 박사님한테는 당 중앙의 일 비서가 유일체계 명문하고 연관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아까 시간이 없어서 빠뜨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과 왜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하나이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당원 문제입니다. 이거는 안경모 박사님이 잘 정리하셨는데 8차 당, 6차 당대 1980년 6차 당대 때는 최대 360만 명 당원이요. 그다음에 올해는 북한 이야기에 맞다면 617만 명인데 한 2배 정도 되니까 너무 많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많은 건 아니더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980년에 북한 인구 추정치가 1,750만 명입니다. 그때 360만 명의 당원, 후보 당원 합쳐가지고요. 그러면은 한 20.6%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2021년 한 2,580만 명의 인구당 617만 명이라면은 23.9% 약 3.3% 포인트 정도가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 수치를 보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인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뭐 그런 거고. 하여튼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북한 비당원의 당원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었던 것 같고 그걸 막기 위해서 엄격하기 위해서 2013년에 당증을 교환하고 그다음에 2016년 7차 당대에서 당원 보증인의 당생활 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8차 당대에서는 후보 당원을 1년에서 2년으로 바꾸고 이런 조치를 해본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617만 명이라는 게 엉뚱한 터무니없는 숫자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이어서 이승열 박사님 의견 주시고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승열입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두 분 발제자 말씀 잘 들었고 우리 김갑식 박사님 토론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토론이 좀 겹치기 때문에 제가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그 토론을 해볼까 합니다. 저랑 김갑식 박사님이랑도 그렇고 이렇게 발표하시는 분들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은 북한의 어떤 당 국가 오늘 주제인 유일 체제의 강화인가 사회주의 정상 국가의 지향인가에서 북한의 당 국가 체제가 독자적인 형태로서의 당 국가 체계를 구축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북한의 당 국가 체제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수령의 유일령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형성됐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당 국가 차원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형식적인 우리 안경모 교수께서 말씀하신 형식적인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상설위원회라든가 다양한 이제 제도화의 과정을 보면 김정은 시대 활발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당의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된 시기는 김정일 후계 체제 시기입니다.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형성된 20여 년 동안 형성된 김정일 당시의 당의 유일 지도 체제, 그러니까 후계자의 유일 지도 체제를 형성하기 위한 구축하기 위한 어떤 조직부의 역할이라든가 선전선동부의 역할, 그 다음에 그때 형성된 후계자론이나 당규약 규정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충분히 이제 당 국가 체계 하에서의 실질적인 당의 역할이 강조된 건 맞죠. 그러나 형식적인 차원에서의 당 대회가 열린다든가 아니면은 이런 형태의 제도화 과정은 없었지만 당의 실질적인 역할 차원에서는 김정일 당시 후계 당의 역할은 굉장히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당의 역할이 사실 선택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좀 전에 우리 김갑식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일이 최고 지도가 되는 1997년 이후에 김정일은 당보다는 군을 더 선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군 정치 하에서의 후계자, 그러니까 수령의 최고 지도자의 국방위원장의 유일 영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군을 정치의 전면에 내세우면서 성군 정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실현하는 것을 보면 언제든지 북한 체제 하에서의 당의 역할이라는 것은 제한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뭐 결론이라고 저도 이제 말씀드리면 결국 유일체계의 강화가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현실적인 지향점이 아니었나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 시대로 토론의 범위를 좀 좁혀보면 김정은이 2012년에서 이제 집권 이후에 2021년 8차 당대회까지 현재까지 10여 년간의 과정을 보면 2012년 이제 4차 대표자 대회에서 당규약 개정을 통해서 이제 그 당의 어떤 그 뭐 제도적 기반, 유일 영도 체계의 기반을 강화하는 쪽으로 선회했다고 했지만 사실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까지의 과정을 보면 선군에서 이제 당으로 이제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면 북한은 형식적으로 어떤 제도화의 과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제도화, 비제도화 등 다양한 형태로 당의 어떤 그 체제 강화, 즉 유일영도 체계 강화라는 어떤 차원에서의 진전은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게 당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이제 당 그러면 당의 유일영도 체계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게 사실 조직부입니다. 북한은 조직주도부가 이제 중심이 돼서 당의 유일영도 체계를 구축하는데 이 시기에 사실은 북한의 엘리트 변화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2012년도에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장성택 당 행정부장인 장성택 중심에 사실은 그 2013년 북한이 병진 노선을 선택하고 2012년 김정은이 6.28 조치를 비롯해서 우리식 경제관리 조치를 할 때 그 당시는 군이 가장 많은 경제권을 갖고 있는 어떤 시기였는데 장성택이 김정은 체제의 어떤 그 어떻게 보면 후견인으로서 김정은 체를 뒷받침하는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에 장성택의 역할이라든가 장성택의 경제정책이라든가 장성택의 외화벌이 사업을 보면 김정은의 개혁정책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즉 군에서 있던 그 우리식 경제관리 조치의 핵심 기조가 뭐냐면은 군이 독점하고 있던 무역권을 다원화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면서 어떻게 보면 김정은 체제에 맞는 형태인데 그 당시에 장성택이 추진했던 경제정책을 핵심이 결국은 거기에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놓고 보면은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2013년 장성택이 숙청되기 전까지의 김정은의 어떤 뜻을 대리한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당 행정부장인 장성택이었고요. 근데 2014년도 이후로 보면 황병서가 당 조직주도부 제1부부장인 황병서가 총정치국장으로 임명되고 조현준이 조직주도 제1부부장이 되면서 2014년 이후에 북한의 권력 엘리트의 변화를 보면 2015년 70차 당 창건 그 기념일날 성군의 어떤 단어가 사라지면서 당 유일 지도 체제가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2016년에 북한이 7차 당대를 통해서 당 중심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자, 근데 그때 황병서와 조현준이 주도했을 때의 북한의 대외적 안보 정체의 변화는 핵무력 완성입니다. 그래서 2017년 11월 화성 제15형을 쏠 때까지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력 완성으로 이제 추구해 나가죠. 그럼 그 당시에 김정은의 뜻이 핵무력 완성이 있었다면 그것을 수행한 세력은 조직부의 소위 말해서 황병서와 조현준입니다. 그런데 2017년 10월 제7차 2기 전원회의 이후로 보면 최룡해가 조직부장이 되면서 북한이 그 이후에 2018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적극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하노이 회담 때까지 최룡해가 조직부장을 맡으면서 북한의 김정은의 어떤 한반도 프로세스의 어떤 대외 정책을 주도하게 됩니다. 내적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2021년 8차 당대회 때 보면은 조용원이 조직비서로서 등장하면서 지금의 2차 어떻게 보면 북한의 핵무력 완성 전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일련의 변화를 보면 우리가 북한이 표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당의 제도화라든가 아니면 당의 어떤 회의라든가 회의체의 변화, 그 다음에 어떤 변화에 주목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역할하는 엘리트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2017년도에 최룡해가 당 조직부장이 됐다고 했을 때 우리가 좀 관심을 지금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북한 역사에서 조직부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 한 번도 백두혈통이 아닌 사람이 조직부장이 임명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최룡해는 조직부장이 임명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북한 내 엘리트 변화를 보면 대체로 최룡해와 직연으로 굉장히 관련된 인물들이 대거 당 중앙위원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로 보면 그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의 어떤 당의 어떤 변화라는 것은 단순히 그 제도화의 개념이 아니라 인물의 변화를 굉장히 유념 있게 봐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지금 놓친 것 중에 하나가 두 분에게 드리는 질문이 이런 인물의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당의 제도화라든가 이런 유일영도 체계 강화에 있어서 인물의 변화는 어떤 당의 유일 체계를 수령의 유일영도 체계라는 소모품이냐 아니면 이런 정책 변화의 중요한 어젠다를 구성하는 핵심 인력이냐 라는 차원에서 한번 두 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8차 당대회 때 사실은 그 저희가 한때 논의는 했지만 그 논의에서 상당 부분 지금은 이제 많이 줄어든 게 제1비서의 그 선출이 결국은 총비서의 대리인이거든요. 그 북한 역사에서 이 총비서의 역할을 대리한다라는 것은 사실 후계자인데 자, 이런 후계자 체계가 등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 규약에 제1비서가 등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좀 봐야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을 두 분께서 좀 정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 의욕이 강하다 보니까 세션 사이에 휴식 시간을 10분밖에 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꼭 정시에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답변을 질문이 꽤 많습니다. 꽤 많은데 그래도 최대한 합치고 해서 답변을 한 내로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인태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두 분이 질의하신 내용이 조금씩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중요하게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당중앙에 대한 의미, 그 다음에 하나는 제1비서 직책 의미.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 의견에는 당중앙의 의미는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중의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그런데 내부 시각에서 볼 때는 유일적인 의미가 좀 더 크지 않겠냐 싶습니다. 제 발표문 그 5쪽에 그 최근에 김정은 시대 10년을 정리한 기록영화를 방영을 하면서 그 메인에 김정은의 교실을 띄우기 때문에 그걸 캡처를 해서 제가 사진에 띄웠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당중앙의 의미가 좀 해석이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필요할 때는 유일, 그리고 좀 더 확장을 해야 될 의미를 써야 될 때는 당중앙, 당위영도 체계 이렇게 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제 의견에는 김정은을 뜻하는 부분이 8차 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당중앙의 용어를 많이 지금 사용을 하는데 내부적인 시각을 좀 더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제1비서 직책은 우리 이승일 박사님 설명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후계자의 의미는 아니지 않겠냐 싶습니다. 유일 영도 체계 그리고 노동당 총비서의 절대 권위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제1비서 직책을 만든 것 같습니다. 절대 권위를 높이고 그리고 당위 영도 체계 전반이 이제 넓어지는 상황에서 높아진 권위에 맞게끔 그만큼 시스템을 따라셔야 되는 부분이 꽤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하지 않았던 조직비서, 조직지도부장 직책을 다 신설을 하고 만들어내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대리인을 임명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 같은데 그 1비서 직책은 이제 내가 필요하면 임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임명 안 한다 이런 저는 비상설 직책이 아니겠냐 그렇게 의견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안경호 교수님. 네, 저도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답변을 시간 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중앙 관련해서는 저 역시도 원래 그 당중앙, 그러니까 그 10대 원칙 개정됐을 때 당중앙은 이제 보통 명사로서의 성격이 굉장히 강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 용리에도 사실 그렇게 많이 쓰여 왔습니다. 근데 아까 뭐 김인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 생각에는 이 시기와 맥락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점과 관련해서는 8차 당대회에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당중앙이라는 표현을 당규약에서 이렇게 넣은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북한 내부에서도 이걸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김정은 본인 힘으로도 직접 한 적이 있고 노동신문에서도 몇 번에 걸쳐서 이 당중앙은 수령을 말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맥락에서는 또 당중앙이라는 표현을 말 그대로 보통명사를 이제 쓰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용어 자체는 제가 보기엔 중의적으로도 쓰이는 것 같고, 다만 그 8차 당대회 규약에서 당중앙이라는 표현을 넣었던 것의 정치적 의도 자체는 어쨌건 유일영도성, 수령 이런 것들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당원수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논의를 할 때는 뭔가 착시 현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증가됐다는 것 자체는 뭐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정도에 있어서는 어떤 착시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 인구 대비나 이런 부분도 좀 첨가를 하면 더 낫다는 조언 굉장히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좀 더 큰 틀에서 사실 이승용 박사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엘리트 부분과 관련된 지점은 구체적인 이 현상과 관련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정치체제 분석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지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게 일종의 뭐 보편과 특수랄까요? 구체화 추상이랄까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건 선택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어떤 추상화된 개념을 통해서 함의를 이제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의 현상들이 사상될 수밖에 없는데, 저 역시도 이제 북한 정치체제의 분석을 크게 보면 이데올로기, 조직과 제도, 엘리트 이 세 가지 축으로 이제 분석을 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섞였을 때는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풍부하지만 모호한 현상들로 설명이 될 수 있어서 어떤 선택과 집중의 논문이라는 틀 속에서 한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구체적인 엘리트 분석은 당연하게도 매우 중요하고, 사실은 제가 그 작업은 연속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오늘 가장 중요한 키워드일 것 같은데, 유일영도 체계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정치제도화라는 개념을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도 유일영도 체계가 뭐냐는 거죠. 유일영도 체계는 사실 굉장히 북한식 용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개인을 강화했다고 하면 독재체제에 관한 일반적인 보편적인 이론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개념화를 해버리면 그냥 개인 독재체제가 강화된 거거든요. 근데 그 개인 독재체제의 강화는 거의 대부분 자의성의 강화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유일영도 체계 강화는 그것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런 그 보편과는 좀 다른 북한적 특수성을 집어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개념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화상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 중에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게 있는 분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나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안경모 교수님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제 당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체계성을 강화하고 하는 게 중국에서도 나타났고 또 소련에서도 나타났던 현상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는 1인 독재자가 사라지고 당내 개파조차 있는 상태에서 효율성도 강화하고 지도력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지도력 강화가 뜻대로 잘 안 돼서 뭐 천안문 사태도 일어나고, 중국 같은 경우는 구소련은 해체되기도 하고 이런 현상까지 나타났던 것인데, 북한 같은 경우는 세습을 하면서 유일영도 체계가 그대로 쭉쭉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그때와 이런 상황에서 이 복지나 국가를 지향하는 어떤 전략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또 효율화와 통치력 강화를 동시에 이루어지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맥락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조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드릴까요? 바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네네. 그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고, 그 같은 북한을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변화 과정하고 비교를 할 때 항상 봉착하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시작점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독재의 정도, 개인 독재의 정도라는, 그러니까 그 직전의 상태가 상대적으로 대단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수평적으로 이제 비교하는 것은 어렵죠. 예를 들면 현재 이제 시진핑의 개인 독재가 굉장히 강화됐다. 그래서 집단 지도 체제가 혐오화됐다. 이게 이제 중국 연구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하셨던 분들도 최근에는 또 입장도 바뀌시고 한 부분도 있을 정도로 중국 정치 체제의 변화 역시도 상당히 큰 폭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랬을 때 중국에서의 개인 독재 강화가 사실은 북한하고 반대 의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 정치 제도화의 정도라는 게 너무나 수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맥락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저 역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작점에 따라서 그 정도의 변화는 다를 수 있으나 방향성의 변화, 그러니까 이전의 북한과의 비교에 있어서는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유사한 논리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일 영도 체계의 강화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걸 상수로 볼 경우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전의 정치 제도화의 정도, 그 이전의 유일 영도 체계의 정도와 비교했을 때 방향성의 변화에 있어서는 저는 유의미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문이나 의견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약간 저는 이제 북한 자체를 연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 국립외교원의 전문공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 정상화, 저도 많이 쓰는 말이고 유일 지배 체제는 말 많이 쓰는데 가만히 듣다 보면 굉장히 그 유포미즘 같다는 느낌이 굉장히 들어요. 굉장히 좀 어찌 보면은 또 다른 하나의 기준에 보면은 굉장히 악랄한 독재 체제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거고 1인 지배 체제인데, 그거는 여기서 또 오늘 이제 저희들이 우리 북한에 대해서 정상 국가화를 지향한다, 대외적으로 좀 뭐 국제사회에서 끼고 싶어하고 뭐 이런 식으로는 괜찮은데, 내부의 이런 당 국가 체제를 이제 정상화한다고 하는데, 그 정상화하면은 뭔가 좀 노멀라이즈를 하면은 뭔가 어떤 스탠다드에 좀 더 다가가는 듯한 느낌, 좀 더 안정화되는 느낌이기는 한데, 근데 지금 한편으로 당이라는 형태를 빌리면서도 말씀하시는 내용이 결국에는 유일 지배 체제를 더 강화하는 생각이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정화를 지향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을 계속 계속 지속시키는 그런 요인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질문은 이 좀 용어를 들을 때 굉장히 좀 이 용어를 들으면서 이 북한 연구자들만의 이런 용어하고 조금 국제 정치하는 사람들 또는 비교 정치하는 사람들과의 그 용어의 격차가 참 좀 있구나. 제가 뭐 너무나 잘 문해하는 것처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좀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걸 일상을 좀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의견 주실 분 계신가요, 혹시? 유일 영도 체계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한에서 직접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직접 쓰고 있는 용어인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갖다가 쓰고 있는 거죠. 갖다가 쓰면서 이제 사회주의 정상 국가와의 어떤 조금 배치되는 대척점에 좀 있는 그런 개념으로서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해온 것이고요. 예. 근데 정상, 비정상은 뭔가 좀 규범적인 판단 기준 가지고 보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라도 정상으로 수렴한다는 것. 그러니까 전 선생의 뭔가 입장의 거기에는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뭔가 기준점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글쎄 이제 그래서 늘 이게 북한 연구에서 뭐가 보편적 영역의 특징은 뭐고 뭐가 특유한 거냐, 이제 이 부분의 구분이 늘, 그런데 모르겠어요. 나는 이게 제도화라는 말도 많이 쓰고 있는데, 제도화가 되면 조금 더 우리가 정치 체제가 제도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좀 긍정적인 코노테이션으로 많이 써왔습니다. 비교 정치를 할 때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조직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그러니까 개인보다는 뭔가 조직 중심으로 시스템을 갖춰져 나가는 것을 일반적으로 제도화라고 했을 때 이것이 성공하면 안정화고 실패하면 불안정화. 그러니까 제도화가 곧 안정화는 아니다. 저는 또 그렇게도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